되니까 제 학이라는 만세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소개를 하시려면 제가 서울에서 자라난 건 아닌데 왕십리에서 자라났다 그러면 김문국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왕십리 되게 싫어합니다. 왕십리는 제가 그 다니는 학교가 있던 데지 저 강 건너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서울 사람 중에 한강 건너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그 송파구에 살았는데요. 별로 안 좋은 동네였어요. 저 살 때는 집안 오면 물에 잠기고 하여간 개발 안 돼가지고 그냥 지름탕이고 안 좋은 동네였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태어난 데가 그 이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탔다가 문화재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 백제 그 초기 한성 백제의 수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있던 데가 풍락초성이라는 데인데요. 한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검색해보세요. 초기 한성 백제의 수도가 어디냐? 그래서 그 이때인데 항상 미래가 지금 뭐 신도시 나오잖아요. 미래가 하남이다, 몽촌이다, 딱 이러다가 뜻밖의 그 풍락초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 섬 안에 사람들이 사는데 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체 비용을, 문화재 쪽의 비용을 앞으로 50년 동안 보상을 해주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특별법을 해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국가의 특별법을 해주려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경기시는 건 어떻게 합니까? 경기시도 보상을 해줘야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에이 나는 몰라 이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재산권을 일단 새로 재개발을 해도 아파트 같은 좋은 걸 못 줘요. 그리고 땅을 팔만 하면은 문화재 청에서 먼저 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여담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거 왜 하려고 했냐면, 이제 그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되니까 코로나가 꼭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질문 하나 먼저 볼게요. 20세기에 코로나랑 비슷했던 게 있던 거 아시죠? 20세기 초반에. 아시는 분? 들어보셨잖아요. 20세기 초. 예, 스페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국가. 솔직히 안 할게요. 중요한 내용은 안 되고. 스페인 국가는 19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1917년에서 18년을 정점으로 해서 19년까지 해서 3년 정도 전 세계에 유행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담이지만 스페인 국감이 왜 스페인 국감이냐? 스페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1918년이 이제 2차 대전이 굉장히 치열할 때인데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막바지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밀어붙이고 있을 텐데 미군 진영에서 이런 알 수 없는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하마치면 4만 명이 죽고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격하게 영국, 미국 이런 이제 프랑스 이런 데서 언론을 통제한 겁니다. 보도를 못하게. 그랬는데 그게 흘러나가고 제일 먼저 보도된 게 스페인 중립국이나 스페인의 기자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병사들이 콜록콜록대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어나간다. 하는 게 스페인에서 이제 보도가 됐더니 소문이 없어졌냐. 스페인에서 그랬대. 스페인이 그랬대. 스페인이 그랬대.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연합군 쪽에서, 그러니까 그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쪽에서 스페인으로 그냥 써버렸다. 그래서 스페인 국가 이렇게 해갖고 아무 상관없는 스페인이 됐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스페인 국감이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생님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관계 없어요. 네?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1918년인데. 예? 상관이 있다고? 저기 3월 예. 1919년 3월달에 예. 김희동 운동할 예. 만세운동때요. 예. 3.1운동 때. 예.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스페인아, 아니죠. 유럽하고 우리하고 1918년, 19년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한반도에서 720만 명 가량이 감염이 됩니다.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그걸 근데 일본이 자기네가 개국의 반도라고 써놔요. 개국의 반도. 근데 우리는 식민지니까 우리나라라고 하기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정하게 우리나라라고 안 했어요. 한반도라고 써요. 그러니까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뜻밖에도 그때 인구가 2천만인데 대략 740만 명이 감염이 돼갖고 14만 명이 죽어요. 14만 명이 사망합니다. 실제요. 그건 일본의 통계를 내려놨어요. 근데 일본 본토에서보다 더 죽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 섬에서보다. 그래서 치명률을 계산해봤어요. 치명률이 아니라 사망률의 지역으로 계산해봤더니 스페인 독감이 약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14만 명이 죽었으니까 한국인이라고 할게요. 되게 0.0007% 정도예요. 그러니까 0이 하나 빠지나 제가 그 문과라서 수학이 아픕니다. 그 정도인데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제가 8월 16일자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640만 명 죽었습니다. 현재 보고된 것만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요, 제3국가에서는 인도나 이런 데는 보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640만 명이 죽은데 현재 한국인 사망자가 얼마냐면 25,700명입니다. 700명이에요. 현재 누적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0.004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의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요 사건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었다. 근데 사망자는 줄었다. 왜냐하면 한반도 전체가 2천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북한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8천만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4배가 늘었어요, 인구가. 근데 사망자는 북한이 안 알려주지만 어쨌든 사망자는 줄었어요. 그 얘기는 공중보건원생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 위기라는 게 정말로 우리한테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이라는 우리 남한으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결정적 위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코로나라는 게 결정적 위기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좀 잘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보니까 페이크에 가까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속칠 건데 다른 내용이 나쁜 내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기도원 선생이라고 소위 대안의 불교 그래가지고 신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 자본주의 그 정책 체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저랑 절친이신 선배님의 글입니다. 이것들을 밝혀온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놈의 뭐뭐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언택트 부분은 제가 쓴 겁니다. 그건 이제 100%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작품에 발표했던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시면 되고 이걸 좀 재밌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문화의 위기는 극복 가능하다고 문제를 나눠서 봐야죠. 코로나 이후에 문화의 위기가 올 것인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문화의 위기가 새로운 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고 있었던 게 어떻게 됐나? 더 빨리 온다. 가속화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가속화한다. 그러면 극복할 가능성은 있느냐?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줄어든다. 가능성이. 언제보다 줄어드느냐? 2000년대보다
2020년이니까 20년만큼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대사문화재단이, 아시죠? 대사문화재단. 예. 대사문화재단이 올 5월인가 6월에 자기네 창립, 우리 오정문학회 만든 좀 오정문학회하고 비슷한가? 30주년인지 20주년인지 기념으로 MZ세대라는 젊은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포럼을 했답니다. 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사회와 문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 MZ세대. 여기서 좀 편하게 보세요. 우리나라 그 세계론 혹시 강의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세계론. 조금 들었어요. 제너레이션. 조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V,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M, 이렇게 딱 이겁니다. 베테랑, 이게 베테랑이 언제냐면요. 1950년 이전생입니다. 이전.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1945년까지예요. 2차 대전 기준이에요, 걔네들은. 우리는 한국전쟁. 그러니까 베테랑이라고 흔히 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베테랑. 저 사람들은 다 베테랑이야. 고참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와 경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가장 상층부에는 베테랑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인류들은 희한하게 전쟁을 통해서 베테랑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서구 세계는 2차 대전, 거기 한국은 뭡니까? 한국전쟁. 베트남 애들은 자기네 독립전쟁, 통일전쟁.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베테랑 세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B는 베이비 부모. 아시죠? 베이비 부모. 1900, 이거 학교를 갔잖아요. 조금 다른데 1950년에 1963년. 여기서 4를 포함하고 1950이 아니라 53으로 보는 거예요. 학교가 저희가 나한테 요경무예요. 이 베이비 부모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애기 독탄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2차 대전 때 이 말을 만든 게 영미 연합군이 독일을 낮에는 미국, 밤에는 영국차 막 폭탄 막 들이부었어요. 독일 애들 의지를 꺾는다고. 그래갖고 이 하늘 만든 게 하늘에서 폭탄이 떠버리기 때 애기들이 막 소란을 내겠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폭격을 하듯이 애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확 늘어납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는요, 웬만큼 폭력 걸린 것들 거의 우판제이에요. 너무 많아. 여기도 계시나? 제 주변에 찾아가요. 제가 지금 우리 시민이고 평론가고 뭐 교수님들. 제가 여기 내려오려고 4차 접종했습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4차 접종을 했는데 의사가 할 말이 없으면은 왜냐면 1, 2, 3차도 문진할 때 대화가 똑같았어요. 내용이. 똑같은 의사가 있거든요. 아니, 대사가 첫째가 안 쓰는 거 똑같아. 제가 지금 4차의 의사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쭉 그러더니 백신 접종 문신을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침 저녁이 다르죠? 예? 아니 건강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 또 그렇죠. 너무 일찍 된다 이 소리예요.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근데 묻질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항상 나요. 나는 58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58이에요. 58로 이러면서 말을 해요. 아니 58년생이니까 나 64년생이니까 그러는다 이러는데 이 58이의 특징이야. 혹시 58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58이 5, 6, 5, 7, 58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을 틀어보시면 이때가 사람이 가장 많이 났을 때 버글버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58을 집에 와서 생각하면서 참 문진을 하랬더니 백신 문진을 하랬더니 왜 자꾸 실패한 살을 했나 보니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년은 퇴임이야. 교수는 정년 퇴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야 내가 2000년생이었으면 몇 년 더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혼자 생각했고요. 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X세대가 1963년에서 거의 이제
70년대 말, 78년, 뭐 이렇게까지야. 그리고 Y 세대는 여기에서 이제 1900 그 저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유를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M이라는 M이 밀레니엄이에요. 밀레니엄 세대인데 외국에서는 이 밀레니엄 세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왜 그러나 이거 M세대한테 M세대가 뭐를 겪었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얘네는 X나 Y세대가 없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볼 것 같습니다. IMF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 M세대가 가장 예민하게 손에 예민해. 그래서 그전 세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영급. 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 가난했는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면서 투자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IMF 때문에 어렸을 때 IMF를 당해갖고 그 영향을 받았거나 그걸 본 거야. 이게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우리 정신분석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투자나 뭐 투자라는 거에 굉장히 있는. 그래서 M을 붙여주는데 이 대세대는 2000년대 이후에요. 그러면 이 얘네들이 벌써 20살이 넘었어요. 대학생 지금 1학년이면 지금 1학년이면 하나도 4학년까지 돼요. 빠르게. 이 대세대는 IMF도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바로 영상세대예요. 영상세대라고 비디오 스펙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오. 아니 그게 아니라 비디오 스펙이라고 뒤에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데 요 세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요 세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요거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요. 요 세대 우리나라에서요. 왜 베테랑이 문학에서 보면 왜 문학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왜 베테랑이 힘을 못 쓰냐? 왜 베테랑이 힘을 못 쓰겠습니까? 1950년 이전생들이 한글 몰라요. 한글 똑바로 못 써요. 한글 전문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 선생들은 일본 만점 배우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미국 만점 가만 중립적거리 이러고 살아가지고 그런데다가 한글 자체가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대요. 교육도 혼란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세대는 베테랑 세대는 큰 소리 치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 사회인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한글에 대한 그 감수성은 엄청 떨어져요. 한글 전용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요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51년에서 이제 그냥 그때 1951년에 1963년인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비극이 뭐냐? 이 사람들의 선생이 전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글 전용 세대인데 플러스 뭡니까? 한문, 위로, 영어 이런 걸 압박을 엄청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말을 한글로 시를 다 했어요. 한글로 시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외래어를 다 가져갔어요. 근데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얘네들부터는 이게 한글 전용 세대예요. Y세대가. 한글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 없이 그냥 한글로 다 우리말을 가르쳐. 쓰기 하고 읽기 하고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굳이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을 써서 가르쳐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제 환장하는 거는 제가 얘네들 후반기부터 대학에서 가르쳤는데요. 개념어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개념어를 못 알아들어요. 개념어가 어마어마했어요. 얘네들이 기사를 말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한국 축구가 고립된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자성어로 쓰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립된 상황. 그러면 사자성어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배운 척 하려고
사자성어를 쓴 거야. 기사에. 뭐라고 씁니까? 천.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고립무원의 상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천의 보안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야. 아우, 너는 천의 보안이야. 이러잖아요. 천의 사람이 천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써도 이러니까 천의 무공을 사망에 쳐있대. 천의 무공이 뭔데? 나 그거 보고 다리 배꼽이라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차라리 쓰질 말든가. 천의 무공은요, 내 꼬맨 자국이 없을 정도로, 하늘에 꼬맨 자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작품이 옷을 하나 졌는데, 옷을 지었는데, 천이 하늘에 옷을 지었는데, 봉합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응? 얼마나 완벽하니? 내가 혼자 떨어져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처지하고, 너무 완벽한 처지, 경지하고, 이게 어떻게 혼동이 됩니까? 이게 좀 같다며요. 얘네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내 선생님이 한자 같은 거 쓰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자 쓸 능력이 안 돼서 그냥 한글만 쓴 거야. 한글만 쓰고 한글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자를 몰라. 근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한자를 좀 써야, 대명어를 써야 그럴듯하게 보이고 기자다. 그럼 약간 멋진 말. 기자들끼리 쓰는 특별한 말거든요. 기내끼리 쓰는 속도 많아요. 네? 네? 뭐 적자, 깔자, 뭐하자 이런 거 많은데 그거 쓰면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로 하면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면 지금 문학의 위기 그러면 문학의 위기 이래놓고 문제가 뭐냐면 맹점은요, 이 문학의 위기를 요 BX 세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YMZ 세대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대선재단을 비판하거나 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선재단이 제가 여기 이 제목은 나와요. 2페이지인데 2페이지. 2페이지에 바로 있어요? 네, 2페이지 하단에 네. 대산문화재단 해보세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네. 코로나, 여성, 책, 노동, 몸을 키워드로 삼아 인류 대전환지 문학의 역할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이게 굉장히 멋있으면서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인류 대전환지 문학의 역할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 언제 한국의 문학,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류의 문명 전체를 다 증기할 정도로 저게 K-pop, 한류 이런 거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저게 뜻은 좋은데, 아니 저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뜻은 좋은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특허해봐야 인류 대전환기에 과연 한국이라는 우리 문화가 그 속에서 한 장르의 문학이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뭐를 바꾸고 있어요. 운명. 제 얘기 끝까지 들으셨다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 그런데 이거의 키워드가 5개예요. 코로나.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가 겹치는 거죠. 여성, 책, 노동, 몸. 이게 MZ 세대가 중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 예? 그러면 이 5개가 우리 그러면 BX 세대에 걸릴 것 같죠? 안 걸려요. 더 걸리면 더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조수고 진짜고 가짜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는 BX 세대는요, 코로나하고 사진이 안 보여요. 얘네들이 말하는 노동은 제가 이렇게 이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노량을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려면 문학의 위기가 있느냐? 있어요. 문학의 위기가 왜 있냐면 BX 세대가 생각하는 문학하고 얘네가 생각하는 문학을 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서로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 책을 사주거나 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표하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짱스를 어쩔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난리 치는 거에 대해서 이 세대가
성당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부러워하거나 쫓아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쫓아가도 쫓아가지지가 않아요. 에너지 얼마나 빠르죠. 뒤에 쓰레기 나오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네. 재밌는 건 저희 학교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는 그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왜냐면 내가 90년대 후반학번인데 2000년대 초학번인데 내가 그 사이에 군대를 안 가는 덕분에 학교까지 다 끝내고 강의를 하는데 얘는 모든 이렇게 강의를 자기가 설계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비평 이런 거 안 해요. 문학처럼. 기계 비평. 그러니까 몸 기계 비평, 그다음에 예술 여성 뭐 기계 비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설계한 요번학교에서 설계한 걸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기 수업을 메타버스로 형성해놨어요. 메타버스 별거 아닙니다. 지가 그 플랫폼을요 학교하고 그 플랫폼 설치하는 데하고 얘기를 해갖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한 그 학교 캠퍼스를 캠퍼스를 만들어. 네, 메타버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얘는 거짓말 안 하고 수강 신청 딱 시작하자마자 3초 안에 끝났답니다. 내가 학교에서 100명 받으라는 건 100명이면 안 된다. 저기가 마을에 100명이면 뭐가 난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서운데 마을에 주민이 100명이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잖아. 정치. 100명이면 파가 두 파, 세 파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우주에는 전쟁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100명 못합니다. 여기가 끝까지 웃긴 게 30명이래요. 30명은 뭐가 되느냐? 3자를 우리 동양인이 좋아하지만 꼬밀이라는 거예요. 꼬밀은 뭐냐? 30명은 소집! 그래갖고 내가 소집을 때리면 다 모여갖고 모닥불 하나씩 불러앉아서 떠드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은 토론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아고라에 뭐 하나. 이거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그거 보고 부러워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한 초 만에 수강신청이 너무 몰려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막 얘한테 너무 재미있게 문제는 선생님 저 술라고 해주세요. 저 술라고 해주세요. 근데 왜? 엄청 재밌습니다. 들어가면 그 수강신청이 허락되면요 내가 지가 나름대로 아바타를 만들어요. 근데 아바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빌리지에 살기 위해서 기재와 보안하는 빌리지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도시라는 말을 아무나 폴리스라는 말을 안 쓰고 빌리지라고 촌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아바타를 해서 이름을 짓고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직업, 자기 특기, 자기 약점 모든 걸 하는데 재밌는 건 외부에 보여주는 거는 얘 직업과 성별과 나이와 재산 정도 이런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처럼. 그리고 나머지 장단점 이런 거는 지가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 교수가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교수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안에. 그 마음에 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뭘 컨트롤하느냐. 그 마음의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걸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좀 얘기가 이제 그런데 벌써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셨는데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좋죠. 근데 이거 동영상이요 다 NFT가 걸려 있었고요. 아시죠? 자기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제가 후배는 거지만 하나 해보려면 일단 돈을 지불하는 돈뭐 2만 원 지불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거만 하려고 그러면 이만한테 물어봐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14년째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컴퓨터를 1세대에서 썼는데도 잘 모르는데 얘한테 설명을 하고 여기 와서 뭘 연결하고 이걸로 안 돼요. 일반 이거는 안 보내니까 만나가지고 뭡니까 그거 예수님이 많아가지고 여기 꽂아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서 흔적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못 보면 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얘네들이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를 실제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근데 그 오교수 제의 실제 직함이 뭐냐면요 문학평론가예요. 문학평론가. 근데 설계를 그렇게 해요. 메타버스를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얘 과목은 분류를 하면요 메타버스라는 과목이 아니라 비평인데 문학 비평인데 다른 4차 산업과 결합한
융복합 형태의 문화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작품 한국에서 남의 작품을 이렇게 보고요. 작품 보고 거기서 몇 줄 따갖고 와서 여기에서 작자는 무슨 생각하고 이거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얘네 세계하고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문학의 위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위기가 그런 식의 위기라면은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아니고 말씀드리고 얘기가 너무 지금 다그치는 것처럼 났으니까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코로나19 문학의 위기 첫 번째 저가 이제 여수님한테 자유롭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어느 분께서 페이스북하고 SNS에 100만 원 쓸 줄 아는데 진짜 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가 원래 그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문학의 위기 중에 전체 문학의 위기가 아닌 거 괜히 그 SNS 하고 추천되는 거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하고 인원제한하고 뭐하고 해서 도서관에서 뭐 하든 강의하든 뭐가 없어지고 무슨 사적 모임이 없어지고 무슨 실무 공부 모임이 없어지고 이거 문학의 위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코로나로 생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계의 논란이에요. 그건 문학에 갖다 걸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으니까 보건복지부를 찾아가든 동산도 주민센터 찾아가서 해결하는 일이지 그게 문학자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보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사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를 보세요. 언제 예술이라는 전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기가 글써서 그들을 썸썸치면 아이돌 신뢰가 언제 있었습니까? 최근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하지 마시고요. 현대 중에서도 아주 최근이에요. 근데 대부분 소설이에요. 아시죠? 발자크 어떤 뭡니까? 발자크 식당가리가 현대 소설의 아버지라지만 그 사람이 남긴 일기 보세요. 대부분 뭡니까? 야 어디서 돈 좀 빌리지 이거예요. 왜? 어떤 돈 받으러 책이라고 오는데 이 새끼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불법 대출 피싱하듯이 조폭을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참 작가이기가 참 초라하게도 전부 돈 얘기예요. 돈 얘기. 그러니까 오늘 사과할 게 얼마인데 이 새끼가 뭐 하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가지고 뭐 하다가 가끔 펀드가 나오는데 어느 특판사에 성인세를 받아서 빚을 다 갚은 다음에 3천을 하나 써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돈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카프카. 분명히 작가로서 하나도 없어요. 일찍 죽잖아요. 끊어졌죠. 정들어 죽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뭐 시는데 뭐 제가 아는 시인 조선가들이요. 19세기 말 20세기에 시인 작가들은요. 돈 내기 생각 안 하는 분은요. 한 사람은 깔끔하게 따지고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아니 저 얘기가 좀 분양합니다. 김서울 보세요. 김서울. 제가 하지만 말 나오는 게 내가 3,000%로 잘 빠지는데요. 김서울의 그 부모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지? 부모라는 노래. 부모. 노래 부모. 아시죠? 불러주셨죠? 너무 잘 불러서 그래요. 어떡해요? 이거 뭐 정수업도 아닌데 지금 한번 아시는 분. 제가 평가도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목소리로. 그때 나저비 웃으며 떨어질 때 근데 김서울의 힘을 가져다 보면 만든 거예요. 네. 모르셨어요? 김서울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어요. 엄마의 누나의 감정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초원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김서울이 왜 그런 식으로 썼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아니 김서울이요. 김서울을 잘 모르시는 거. 김서울이라는 사람이 그 조혼 13살인가 14살에 왜 조혼을 했냐? 집에 가장인데 아버지가 병들어갖고 누웠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속에서 4개 살아야 하는 아버지가
13살 딸이가 장남이면 그를 끝이에요. 몇 살이겠어요? 아버지 나이가. 30대 후반이나 40대인데 병수를 부었고 엄마는 일할 줄은 몰라. 혼자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장가를 보내야 돼. 장가를 보내고 17살이 돼갖고 애 아버지가 돼 있는 거야. 애가 둘이나 있고 동생들은 또 어디 그렇게 까는지 일제시대에. 그래갖고 동생도 두덜두덜 매달리고 해갖고 17살에 이미 가장으로서 자기 아버지를 포함한 동생들까지 집안과 자기 가정. 그래갖고 김소리 그 조호수가 아시죠? 가부장이라는 이걸 계속 도망가려고 어떻게든 정성나가지고 살아보려고 만약에 김소리 도망쳐서 설린상고에도 들어갔으면 신문고거나 안 받아요. 설린상고에도 들어갔으면요 아마 시간 쓰고 땡땡했을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비상했는데 설린상고는 누가 써버려요. 설린상고는 아주 크게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거잖아요. 왜 어쩌다가 왜 반응이 안 냐 물어보니까 근소리 뭐라 그래? 묻지도 말고 어느 날 네가 부모 돼서 알아봐라. 그게 즐거운지 괴로운지. 근데 부모 돼서 자기가 부모 돼서 이렇게 어려서 부모 되니까 이건 즐거운 일이 아니야. 왜 자기 자식들은 자기 때문에 그런 가난의 굴레를 얼마 전에 했거든. 그 증서를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집안에 있는 돈 신분상 지급하다가 조금 수금된 거 틀고 나가가지고 뭘 해요? 한경도니까 만주하고 가깝잖아요. 한경도는요 만주하고 가깝고 당시만 해도 일본의 그게 그렇게 강하게 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편을 사옵니다. 중국에서는 아편을 사갖고 막걸리를 사가지고 한 대가도 다 먹고 죽어요. 자살하잖아요. 아편도 죽어요. 아편 가요. 근데 우리 문학과에서 그거 알죠. 내가 볼 때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아편 가요 죽잖아요. 뭘 이상 듣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최만식이 워낙 최만식이 그 독설이 심해갖고 소설가 최만식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뉴스에 최만식가 소설가인데 하도 독설이 심해가지고 친구들이 안 불러. 그러니까 뭐냐면 술자리 중에서도 고기 먹고 뭐 이런 데 있죠. 좀 좋은 분위기 좋고 남 축하해주고 뭐 이런 비싼 음식 먹는 데는 최만식을 맨날 빼돌리는 거야. 연락을 안 해. 그리고 왠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좀 욕할 새끼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아주 허름한 데서 술을 깡술을 먹으면서 최만식을 불러요. 그 최만식이 나와가지고 그 깡술을 마시면서 막 욕을 해주는 거야. 최만식이 워낙 독설이 심하니까. 그래갖고 몸이 삐뚤삐뚤 날아가는데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의 최대 1930년대 일제치하의 결핵은요 최고의 죽음의 병이었어요. 왜 그러냐? 못 먹으니까 일본에서 따로 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낫는 방법은 뭐 결핵 치료제 좋은 게 서양에는 있었는데 파스 같은 게 있었는데 못 먹어. 비싸니까 뭐 잘 먹고 잘 먹어야 되는데 세관씨가 맨날 친구들을 불러서 깡술만 먹어. 세관씨가 삐뚤삐뚤 날아가면서 결국 죽어요. 박살나면서 죽어. 그래갖고 미안한 친구가 최만식이 각설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 있는 친구 하나가 달려가요. 그래서 만수가 우리가 10년 전부터 너를 그렇게 됐다 알고 있었냐? 최만식이 무슨 참나 소설가 무섭게 본다고 자기도 작가인데 왜 몰랐겠냐? 그러니까 할말 있냐? 최만식이 딱 어떻게 한마디로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건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작품보다 뭐가? 결핵증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왜 그런가? 결핵증이냐? 좀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중적으로 처음하게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화 코로나라는 거를 핑계 삼아서 각종 무슨 강연이 없어졌다, 강의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축소됐다, 대형 지원이 줄었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본인들한테 심각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심각하기도 하고, 문제가 돼요. 문학이라는 거에 활동이 위축된 거지, 문학이 위기에 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외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문제 외연은 뭐냐면 코로나
질문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겉으로 무엇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어떤 우리한테 문학은 하는 거지만 크게 위기를 만들었다 하면 어떤 위기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후위기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기후위기 이거 기후위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목소리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얼마나 되셨어요? 6시 10분인데요. 6시 10분? 아, 참. 4시 10분. 10분 정도 쉬었다고 하시죠. 아니 그럼 누구 안 하셨잖아. 아니 지금 뭐뭐뭐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안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간단해요.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하나는요. 문학하는 사람이라면 이거예요. 예술작품을 확장하지 않아요. 실을 쓰는 필을 쓰는 문학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냐면 지금 당연한 것이 예? 언제나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100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50년 전에 우리가 자가용을 이렇게 많이 갖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알아요.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기후위기의 주범은 결국 석유 석탄이요.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의 대부분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승질냅니다. 뭐라고 성질내요? 야 그거 공장에서 그러는 거지. 발전소에서 그러는 거지. 뭐 이래요. 근데 실제로는요. 주범의 대부분은 산업 플러스 다음은 가정용이 아니에요.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가 전국에는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그냥 우리 당대에 내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아니 전 그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전기 팍팍 속에서 이거 문제예요. 우리나라 언제 재생에너지가 많다고 제가 쓰는 건 이건 전부 속한 활약발전이에요. 비싸면은 LNG를 빼야 되는데 LNG 빼면요 지금 전기가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요런 내용 중에서 지구가 진짜 위기에 처했다 이거 갖고 뒤에 글씨가 나와요. 뭐 지구가 우리는 지구를 살해하고 있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그래. 이게 문제의 본질이냐 위기의 본질이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걸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생명과 환경의 위기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생명과 환경의 위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생태계 교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요. 미국을 예를 들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비참해요. 미국에서 자기네한테서 사라진 종이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대륙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짐승들이 아니 야생 동물이. 슬로우요? 그건 알래스카 북쪽이고요. 그래 아메리카 이런 인디언은 하고 막 빼달라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버팔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북쪽 아이오와나 뉴욕이나 이쪽 숫자나 메인이나 다 늑대 아메리카 늑대. 근데 내가 이건 못 말씀드리냐면 이거 다 알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미국에서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버팔로하고 자기 아메리카 원래 버팔로하고 아메리카 늑대하고 아메리카 늑대도 캐나다 늑대, 북극 늑대가 아니고 아메리카 늑대의 종 복원을 하려고 1천만 달러가 안 써요. 오늘 1천만 달러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맨날 보고 난다고 선전을 해요. 원래 있던 동물이니까 우리보다 먼저 들어와서 먼저 살았고 이래요. 예, 고양이 있죠, 고양이. 쌍둥이 말고. 고양이 발톱 깎아주는데 얼마 쓰는지 아세요? 1년. 발톱 깎아주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쓸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미국 연간. 식사도 애교 산업에만 7억 달러를 써요. 7억 달러. 그러니까 집에 일단 고양이를 내버려두고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면 길고양이, 집고양이에요. 고양이 종류 다른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있잖아요. 푸마, 푸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에서 보는 길고양이, 집고양이는 내버려둬도 어마어마하게 증식되고 있어요. 이게 산지 가지랑 가깝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걔한테는요, 뭐 손톱 깎아주고 뭐 비켜주는데 미국이 이런 서비스를 분명 엄청 써요. 그래갖고 이런 애견 이런 거 전체가 아니에요. 애묘. 고양이 한 종에만 7억 달러를 쓰면서 동물 보관하면서 이런 거에 문제를 지금 안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얘기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유시를 본 거에 지난 10년 동안요. 남녀를 불문하고 고양이를 자기 집에서 키운다는 거에를 쓰는 있잖아요. 그런 시가 굉장히 퍼져서 들었습니다. 그건 저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개였죠. 압도적으로 개였는데 그 개가 전부 고양집 개예요. 고양집 누렁이 것처럼 바닥에 놔뒀거나 아니면 골목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가면 뭐 뒤집어 달려오는 사람인데 요즘 등장하는 건 압도적으로 고양이가 많아요. 그 고양이가 뭐냐?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애증 관계. 또는 나를 젤리스처럼 대해주면 내가 거기에 끌려. 그러니까 하나의 정했거든요. 근데 요 변한 거에 대한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였고요. 네, 여기가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3, 4, 5, 6번은 빨리 잠깐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